지금 서울 집값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깟 찌개가 목구멍에 넘어가냐? 벼락거지 같은 미나리야? 뭘 봐, 벼락거지 처음 봐? 넌 서울에 집 있고? 병신. 하라고! 아, 미린년아 귓구녕이 먹었냐고. 장인장모 퇴직금 있잖아. 우와, 신발. 오늘 좋은 날 떡상 가자. 사랑하는 우리 딸, 이번 달 학원비 어떡해지?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게. 혜영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1,000만 원만 빌려줘. 응? 너 저번에 빌려간 1,000만 원도 안 갚았잖아. 나 돈 없어. 누가 우리 마누라 못 봤습니까? 못 봤냐고요? 예? 저는 마누라랑 땡 없이는 못 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정말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또 얼마나 혹독하게 흘러갔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벼락거지의 분노, 50억 원의 지옥. 제목부터가 굉장히 강렬하죠. 45세 남성 홍현수 씨의 시점에서 쓰인 글인데요. 5년 전에 내린 결정 하나가 어떻게 현재를 회복 불가능한 지옥으로 느끼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정말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연인데요. 때는 2025년 5월입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18평짜리 좀 낡은 아파트 현관 앞이에요. 홍현수 씨가 스스로를 성실함이 죄가 된 시대에 성실함을 믿었던 유일한 등신, 이렇게 자주 하면서 집안에 차마 못 들어가고 서 있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아, 시작부터 좀 그렇죠. 네.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건의 전개, 또 인물들의 감정 변화, 그리고 각자의 입장에서 제시된 시각들,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갔는지 마치 실제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죠. 네, 이게 단순히 뭐 한 사람의 운이 나빴다, 선택을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우리 사회의 그 경제적 불평등 문제,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 같은 것들이 개인의 삶, 또 관계에 미치는 그 심리적 압박,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위 벼락거지 현상이라고 하는 이 광범위한 사회적 불안감, 이런 것들을 아주 근원하게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사연 곳곳에 그 날 것 그대로의 감정들이 막 배어 있어서 더 좀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날것의 감정.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인 5년 전으로 한번 가보죠. 홍현수 씨 부부에게 그때 5천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었어요. 네, 5천만 원. 당시 살던 아파트 바로 뒤 공터에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런 소문이 막 돌았고 주변에서는 뭐 너도 나도 영끌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네, 영끌. 네, 투자하려는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회사 동료 민 과장이라는 사람도 그중 하나였고요. 딱 그 시기였네요, 정말. 네. 그런데 아내 지연 씨는 좀 달랐어요. 빚으로 시작한 결혼인데 안정적으로 가자, 무리하지 말자, 뭐 그 돈 있으면 차라리 가족여행이나 가자, 그게 우리 행복 아니냐? 이렇게 남편을 설득했죠. 안정적인 선택을 원했던 거군요. 현수 씨도 그때는 아내 말이 참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결국 그 5천만 원을 투자하는 대신에 그냥 가지고 있기로 합니다. 안정을 택한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어떻게 보면 이야기 전체를 가리는 분기점인데요. 안정이냐, 기회냐, 이 갈등인 거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어떤 거죠? 5년 뒤에 현수 씨는 이 결정을 완전히 놓쳐버린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아내를 엄청 원망하거든요. 근데 사연 속 지연 씨의 항변을 들어보면 당시 현수 씨 본인도 밤점 설치면서 빚쟁이 되기 싫다고 똑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아, 본인도. 네. 그러니까 지연 씨 입장에서는 이건 당신의 두려움까지 고려한 우리 공동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단순히 자기 고집으로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게 또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 공터에는 더 리버티 아파트라는 이름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섰고요. 네. 가격은 뭐 현수 씨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가격, 사연에서는 대략 한 50억 원 정도로 추정되더라고요. 50억?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벼락거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때마침 그때 5천만 원으로 과감하게 레버리지 투자를 했던 그 동료 민 과장 있잖아요. 네, 민 과장. 큐른의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
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더라. 이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아, 이게 정말 결정타였겠네요. 네, 이게 현수 씨한테는 정말 치명타였어요. 자기가 속으로 좀 경멸했던 벼락부자가 된 동료, 그리고 자신은 성실함 때문에 실패했다고 느끼는 이 상황. 이 비교 속에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자괴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서 현수 씨의 그 자괴감이 단순히 돈을 못 벌었네 이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을 좀 봐야 해요. 그의 분노는 성실함, 일어난 자기 삶의 어떤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부정당했다는 느낌? 아, 가치관의 문제? 네, 사회 시스템에 대한 어떤 배신감, 이런 거랑 연결돼 있는 거죠. 민 과장의 성공이 자기 실패를 더 극명하게 만드니까 그 분노의 화살이 결국 가장 만만한,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에게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감정이 결국 집에서 저녁 식탁에서 터져나오죠. 억지로 웃으면서 식탁에 앉긴 했는데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고요. 아내가 평소처럼 따뜻할 때 맛있게 먹어요 하면서 순두부찌개를 끓여 내오는데 네, 현수 씨 귀에는 이 평범한 일상의 말이, 이 평온함이 네가 벌어다 준 돈으로 이 좁아터진 집에서도 나는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산다, 이런 식의 조롱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까지 들리는군요.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뭘 괜찮냐고 물을 자격이나 있어? 소리치면서 숟가락을 그냥 던져버리고 5년 전 그 일을 다시 꺼내죠. 5년 전 이야기. 네, 당신 때문에 내가 희망을 잃었다. 당신이 주범이야. 이렇게 소리칩니다. 심지어 아내의 직장 생활을 소꿉놀이라고 폄하하고요. 아내가 산 15만 원짜리 코트를 다른 여자들의 명품 가방이나 수십억짜리 계약서 이런 거랑 비교하면서 와, 그런 비교까지. 당신이 내 길을 이렇게 팍 죽이니까 내가 밖에서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는 거 아니냐. 나한테 현실이라는 족쇄를 채운 건 바로 당신이다. 라면서 정말 격렬하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 폭언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단순히 과거의 어떤 결정 하나를 원망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내의 현재 직업, 소비 습관, 더 나아가서 그냥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자신의 그 사회적 실패, 즉 벼락거지가 된 현실에 대한 책임을 아내에게 완전히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주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사회적 박탈감이라는 게 개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왜곡돼서 표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지연 씨도 가만히 있진 않죠. 내가 직장에 다니는 건 당신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 우리 가족 길바닥에 나앉지 않게 하려고 드는 보험 같은 거야. 이렇게 맞받아치는데요. 보험이라는 단어. 네, 이 보험이라는 단어에 현수 씨는 더 큰 모멸감을 느낍니다. 내가 가장이 아니라 뭐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존재 취급을 받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죠. 네, 정말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 같아요. 식탁 위에 있던 그 뜨거운 순두부찌개 뚝배기를 그냥 통째로 싱크대에 콸콸 쏟아버립니다. 아이고. 씩 하는 소리와 함께 막 붉은 국물이 튀고 순두부 조각들이 흩어지는 그 장면 묘사가 나오는데, 이건 단순히 음식을 버리는 걸 넘어서는 거죠. 이들의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났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적인 폭력입니다. 네, 맞아요. 상징적인 폭력. 그러고는 나 당신 없어도 돼, 이렇게 외치면서 집을 뛰쳐나가버려요. 그 뒤에 남겨진 지연 씨는 이 결혼은 끝났구나, 폭력이 시작됐구나, 이걸 직감하면서 눈물을 흘리죠. 이런 상징적인 폭력 행위는 사실 종종 실제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전조가 되기도 하거든요. 관계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어떤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그런 의도도 읽을 수 있습니다. 집 밖 계단에 쭈그려 앉은 현수 씨는 아내가 했던 그 보험이라는 말 때문에 굴욕함을 느끼고, 또 인터넷 커뮤니티 들어가서 뭐 강남 신고가 갱신, 벼락거지 탈출 후기 뭐 이런 글들을 보면서 분노를 더 키웁니다. 계속 기름을 붓는 격이네요. 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이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돼요.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아내가 진짜로 정말 떠나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래서 황급히 집으로 돌아와요. 네. 와보니 안방에 희미한 불빛 아래 지연 씨가 앉아있고 그 앞에는 검은색 여행용 캐리어가 놓여 있는 거죠. 캐리어. 지연 씨가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까 그 찌개를 싱크대에 쏟아버리는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에 먹을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당신 실패의 상징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애들 데리고 잠시 친정에 가 있을게요. 주말에 돌아올게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 주말에 돌아오겠다는 말이 현수 씨 귀에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유예기간처럼 아니면 상황 봐서 결정하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불안하니까 그렇게 해석하게 되죠.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가 다시 분노로 바뀌면서 또다시 아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아내 직장 알아봐 준 거 있잖아요. 네, 인맥 써서 넣어줬다고 했죠. 그걸 들먹이면서 내 인맥 써서 넣어준 자리 아니냐, 은혜도 모른다 이렇게 비난하고 당신 주제에 사치 부리는 꼴이 역겨워 라면서 인격 모독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집 나가는 건 책임 회피라고 몰아붙이고 아, 내가 당신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등을 돌릴 수가 있어? 라고 거의 절규하듯이 외치죠. 이게 참 관계를 어떻게든 붙잡아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기보다는 상대를 깎아내리고 죄책감을 심어서 떠나지 못하게 만들려는 아주 전형적인 심리적 통제 시도라고 봐야 합니다. 통제 시도요? 네, 너는 내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메시지를 계속 주입하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연 씨 반응이 좀 흥미로운데요.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요. 네, 그랬죠. 근데 이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더 이상 당신하고 감정적으로 엮이고 싶지 않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관계를 다 정리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게 현수 씨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아, 그런 의미였을 수도 있겠네요. 결국 지연 씨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섭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현수 씨는 자기가 내뱉었던 그 말들의 무게, 그 언어폭력이 가진 파괴력을 뒤늦게 깨닫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네, 이미 늦어버린 거죠. 다음 날 지연 씨는 밤을 꼬박 새우고 이혼 전문 변호사인 대학 동기 혜영 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있었던 일, 그리고 남편의 그 자괴감이 어떻게 자신을 향한 폭력으로 변진해왔는지를 다 털어놓죠. 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시점이죠. 성실하게 산 게 죄가 되는 이런 시대에 남들처럼 투기 같은 거 안 했다는 이유로 실패자가 되어버린 남편이 그 책임을 전부 나한테 돌리고 있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그 말을 인용하는데 내가 이 사회에서 벼락거지가 된 건 당신이라는 족쇄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다고요. 정확히 핵심을 짚었네요. 그녀는 또 현실적인 고문도 털어놓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경력을 인정받고는 했지만 남편이 계속 나 아니었으면 네가 그 자리에 있었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에 너무 비참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자존감을 계속 갉아먹는 말이죠. 네. 82년생 이제 40을 간 넘긴 나이인데 이혼하고 경력 단절 여성이 되지 않고 혼자 설 수 있을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좁은 18평 아파트마저 없게 되면 아이들이랑 정말 길바닥에 나앉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변호사 친구 혜영 씨의 조언이 아주 냉철하고 현실적입니다. 남편의 그 말들은 전부 심리적 통제 수단일 뿐이다. 너는 내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시게.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지금 지연 씨의 그 직장이야말로 이 최악의 상황에서 지연 씨를 구해줄 구명보트가 될 거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해주죠. 구명보트. 네. 그러니까 이제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고 남편의 포관 녹취 파일, 문자 메시지 같은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확보를 위해서 아주 냉정하게 법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지연 씨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남편 몰래 5년 동안 푼돈을 조금씩 모아서 만든 3천만 원짜리 단독 명의 청약 통장에 있었던 겁니다. 와, 3천만 원. 그녀는 이걸 나만의 생존 자금이자 아이들의 안전핀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 당장 집을 나올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대단하네요, 정말.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회사 대표한텐 이미 자신의 독립적인 경력과 기여를 증명할 수 있는 연봉 인상 관련 문서나 핵심 기획자로 임명됐던 그런 서류들을 미리 요청해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야, 지연 씨의 이런 준비는 그냥 단순히 보험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남편의 그 통제와 폭언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신의 자아와 미래를 지키려고 정말 치열하게 노력해왔다는 증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녀 역시 이 거대한 사회경제적 압박 속에서 자신만의 생존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만난 자리에서 선언하죠. 주말에 돌아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미 남편 회사 앞으로 별거 및 이혼 소송 시작 통보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다고요. 와, 등기 우편으로 바로 행동 개시네요. 네, 이건 그냥 나 이혼할래 이런 통보가 아니죠.
현수 씨에게 당신이 나한테 행사하려고 했던 그 모든 통제는 이제 법적으로 끝났다는 아주 명확한 선전포고였던 겁니다. 법적인 선전포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네요. 한편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현수 씨는 마지막 역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남은 전 재산에다가 퇴직금 담보대출까지 끌어모아서요. IT 인프라 확장 관련 A사라는 회사의 주식에 전부 몰빵 투자를 감행합니다. 아, 주식 투자. 그것도 몰빵을. 네, 아내에게 복수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한 방에 되찾겠다. 이런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죠. 제발,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운명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정부에서 그 해당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법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시장 교란 행위 방지 및 플랫폼 책임법 같은 것들이요. 아, 규제 법안, 악재네요. 그렇죠. 그 소식에 A사 주가는 그냥 속절없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전일 대비 마이너스 15%를 찍으면서 투자금은 반토막이 난 상태였어요. 바로 그때 사무실로 등기 우편 하나가 딱 배달됩니다. 발신인은 법률사무소 해안. 올 것이 왔군요. 네. 봉투를 뜯어보니 그 안에는 별거 및 이혼소송 통보서, 재산분할 청구서, 양육권 관련 문서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수 씨의 폭언 및 비정상적 경제활동 기록이라는 제목이 붙은 증거 목록 4본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증거 목록 4본까지. 아내가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네요. 네. 배신감과 수치심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현수 씨는 사무실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책상 위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합니다. 날 이렇게 버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하면서요. 이 장면은 현수 씨의 완전한 내파,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성공, 투자 실패와 가정, 이혼 소송의 좌절이 동시에 닥치니까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켜보려고 했던 그 비이성적인 투자마저 실패하자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렇죠. 모든 걸 아내의 배신 탓으로 돌리는 건 이 참혹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마지막 방어 기제일 수도 있고요. 그가 그렇게 절교하고 있는 와중에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울립니다. 마진콜 발생, 즉시 추가 증거금 납입 요망. 마진콜. 네, 아시겠지만 투자한 주식 가치가 담보 가치 이하로 떨어져서 증권사에서 추가로 돈을 더 넣으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걸 못 채우면 강제로 주식이 팔려 나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최악의 상황이죠. A사 주가는 결국 그날 하한가 마이너스 30%까지 추락했고 현수 씨는 투자금을 전액 날린 건 물론이고 오히려 5천만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됩니다. 빚까지. 완전히 망했네요. 네. 돈, 아내, 직장에서의 평판, 그리고 마지막 남은 존엄성까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는 동료들의 그 싸늘하고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사무실 바닥에 그냥 주저앉아버립니다. 정말 비극적이네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현수 씨는 지연 씨에게 그야말로 문자 폭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막 너는 악마다, 나를 파멸시키려고 작정했구나 이런 식의 격한 비난이었다가 네. 다음에는 제발 한 번만 돌아와 달라.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런 애원으로 바뀌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너도 내가 뭘 잃었는지 똑똑히 알게 될 거다. 네 새 직장, 네 가족들까지 내가 다 찾아갈 거야. 이런 섬뜩한 협박으로 변해갑니다. 이게 정말 극한 상황에 몰린 가해자가 보이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비난했다가 회유했다가 다시 협박하는, 이걸 반복하면서 상대를 어떻게든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드는 거죠. 하지만 지연 씨는 이제 단호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연 씨는 이 모든 문자를 읽지도 않고 그냥 다 삭제해버립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이런 감정적인 조종이나 위협에 절대 휘말리지 않기로 한 거죠. 현명한 대처네요. 대신 현수의 그 협박 문자를 그대로 증거로 제출하면서 법원에 즉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증거로 활용해야죠. 지연 씨는 어쩌면 현수의 그 분노 이면에 성실하게 살면 보상받는다는 그 믿음이 깨져버린 우리 세대의 어떤 박탈감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는 것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런 폭력과 위협을 감내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판단한 거죠. 맞아요. 이제 그녀의 초점은 더 이상 현수와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과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것에 명확하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결국 현수 씨는 회사에서도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파산 상태에 실직까지 한 거죠. 마지막 남은 그 낡은 아파트로 비틀거리며 돌아온 그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해요. 나무 상자요? 네.
평소에 지연 씨가 전세 계약서 원본이나 공동계좌 통장 같은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상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자가 텅 비어 있었어요. 아, 모든 서류를 다 가져갔군요. 그렇죠. 지연 씨가 집을 나설 때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모든 중요 서류들, 그러니까 그들의 공동 재산을 증명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을 전부 다 회수해 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철저했네요. 현수 씨는 이제 정말 아파트 열쇠 하나만 달랑 가진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신세가 되었음을 그제야 깨닫습니다. 전세금 3억 5천만 원은 분명히 공동재산이지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서류는 전부 아내에게 넘어가 버렸고 자신에게 남은 건 투자 실패로 인한 빚 5천만 원뿐인 현실인 거죠. 이 장면이 지연 씨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이 법적 다툼까지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현수 씨에게 남은 마지막 물질적 기반마저 완전히 사라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현수 씨는 차를 몰아서 지연 씨의 친정으로 향합니다. 이 모든 불행이 다 아내의 배신 때문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복수를 다짐하죠. 위험한데요. 하지만 그 굳게 잠긴 대문 앞에서 내 돈 돌려줘. 네 인생 내가 망쳐버릴 거야.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바로 그 순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아, 신고했군요. 네, 지연 씨가 미리 신고를 해놨고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이 이미 발효된 상태였던 거죠. 현수 씨는 이제 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된 채로 그 길바닥에 무릎 꿇고 통곡합니다. 그의 파멸은 그렇게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결말이네요. 시간이 좀 흐른 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지연 씨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 얻은 작은 전셋집에 있어요. 이전 집보다는 좁지만 그녀가 그동안 비밀리에 모았던 돈과 또 직장 신용으로 마련한 남편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온전한 자신만의 공간이죠. 네, 새로운 시작이네요.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은 확정되었고 이혼 소송은 필요한 증거를 다 확보한 그녀에게 유리하게 진행 중입니다. 반면 현수 씨는 빚더미에 앉은 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외면받은 그야말로 시대의 낙오자가 되어버렸죠. 대비가 극명하네요. 커피를 마시면서 지연 씨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파국이 과연 현수 개인만의 잘못이었을까? 하고요. 성실하게 살았지만 투기가 무슨 미덕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서 그의 성실함은 오히려 죄악처럼 취급받았던 건 아닐까? 정직하게 살면 성공한다는 그 오랜 믿음이 뿌리째 흔들렸을 때 그가 느꼈을 박탈감과 절망감, 그게 결국 그를 폭언과 그런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몰아넣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 이야기가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라는 문제의식과 함께 개인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사회경제적 압력이 한 개인과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물론 현수 씨의 행동은 명백히 잘못됐고 절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를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간 그 배경에는 분명히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존재한다는 점, 이게 이 사연의 무게감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쉬운 답을 주기보다는 이 복잡한 현실 자체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죠. 지연 씨는 이제 홍현수의 아내가 아니라 김지연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혼이라는 어려운 현실을 설명해야 할 테고 어쩌면 이건 아빠의 실패 이야기가 아니라 엄마의 용기 있는 독립 이야기라고 그렇게 설명해줄 방법을 찾아야겠죠. 네, 그 과정도 쉽지는 않겠지만요.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기획안을 검토하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에서 이제 직장은 더 이상 위태로운 상황에 대비하는 보험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스스로 설계해 나가는 단단한 기반이 되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현관문에 새로 붙인 그 비밀번호처럼 이제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거죠. 이혼이라는 잔해 속에서 자신과 아이들을 지킬 힘을 결국 찾아낸 거네요.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깊이 들여다본 이 이야기,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경제적인 불안정이라는 게 한 개인의 내면과 관계를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고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좌절과 분노가 결국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안정과 기회 사이의 그 선택의 문제, 또 성공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미,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해지는 그 언어적, 정서적 폭력의 무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홍현수 씨와 지연 씨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주변 혹은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도 있을 법한 그런 보편적인 불안과 압박감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급변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할지, 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특히 관계 안에서 이 감정의 전이라는 것, 그리고 폭력이라는 게 어떻게 발생하고 작동하는지를 아주 직시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여러 번 곱씹어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벼락거지. 과연 홍현수 한 명뿐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벼락거지들의 그 억눌린 분노와 좌절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건 아닐까요? 당신은 이 이야기의 어떤 지점에서 가장 강렬한 무언가를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